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50여 명을 오늘부터 상급 종합병원 20곳에 투입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단체 사직 등 집단행동 참여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험지 경기 고양 지역을 방문해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차례로 방문해서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늘 방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들어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5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죠? 네, 오늘부터 150여 명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4주간 이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또 공중보건이 138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입이 결정된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또 건강보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중증 환자 또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 긴급총회를 엽니다. 어떤 걸 논의합니까? 네, 앞서서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죠. 이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늘 긴급총회를 열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단체 사직 등 이 집단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에선 이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이 서둘러 해법을 찾자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온라인에서 이 시국 선언을 발표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의사들은 동료 교수와 전문의 등 지금까지 5천여 명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국 선언은 서울 아산병원과 이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위협을 중단하라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총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각 당이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고요? 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서 이 정치개혁과 민생경제를 실천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운동권 특권 세력이다, 부패 세력이다, 이 종북 세력의 합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막을 세력은 국민의힘뿐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가 녹록지는 않지만 151석이 목표라면서 정부 여당의 심판론을 거듭 좀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정 실패 책임자를 공천한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의 공천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 추천제로 선발한 지역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공천을 시작하죠? 네, 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는 모두 53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좀 보면 이 한동훈표 영입 인재, 또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 호남 출신 인사까지 좀 다양한데요. 특히 호남 출신인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선대위원장으로도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40명 정도 뽑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좀 당선권으로 여겨지는 20번 안쪽에는 이 호남 출신
또 청년, 또 여성 인사들까지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당 투표 기호 4번을 받기 위해서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이 두 번째 칸을 받기 때문에 이 국민의 미래도 정당 투표용지에서 이 두 번째 칸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이른바 이 의원 꿔주기 아니냐 이렇게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파견될 의원은 최소 한 8명 정도로 이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선 결과 민주당 경선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는 어제 이 현역 의원 4명이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네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의원을 포함을 해서 권인숙, 양기대, 이장섭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을에선 이동주 의원 대신에 이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경선에서 이겨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 홍영표 의원과 곧 맞붙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도 비례대표 공천 작업이 한창이라고요. 네, 이 주말 사이에 진보당과 이 새진보연합의 추천 후보 이 3명씩 더해서 이 시민사회 몫인 국민 추천 후보 4명이 공개 오디션을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또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 등이 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죠. 네, 이 그동안 광주의 출마 의사를 밝힌 후에 이 지역 발표는 미뤄왔는데 이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의 이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과 이 한판 승부를 좀 겨루게 됐습니다. 앞서서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던 권은희 의원은 이 이낙연 대표가 이 자신의 뜻을 좀 받아들였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자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근무하기 위해서 어제 호주로 출국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 사실 출국 사실이 논란이 되는 게 이번 사건의 이 수사 대상자여서 이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에 내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가 임명 6일 만인 어제 저녁에 이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국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 8일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종섭 내정자 출국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내정자의 출국에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명백한 수사 방해다, 이 공권력을 동원한 범인 도피다 이렇게 좀 일제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서 무한정 좀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곧 있을 A매치 발표할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포함될지 여부죠? 네, 이 황선홍 임시 국가대표팀 감독이 발표를 하는데요. 이달에 이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나서는 대표팀 명단을 오늘 오전 11시에 이 축구회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손흥민 선수와 이 앞서서 좀 갈등이 있었던 이강인 선수를 포함시킬지 여부겠죠. 뭐 이강인 선수에게 항명에 대한 징계를 줘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반면에 이 현실적으로 뭐 공격수 황희찬 선수의 부상 이탈 등으로 이 약해진 대표팀 공격력을 좀 만회하기 위해선 이강인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옹호하는 의견도 좀 팽팽히 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 황선홍 감독이 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K리그에서 정말 좀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승우 선수 또 송민규 선수 등 국내파 선수들이 얼마나 좀 발탁이 될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경기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시즌 14호 골과 함께 도움 2개까지 기록하는 맹활약을 했다고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약 2달 만에 득점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경기 연속골에다가 시즌 14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도움도 기록을 했는데요. 팀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8분에 이 브레넌 존슨이 넣은 골을 어시스트를 했었고 또 후반 추가 시간 이 티모 베르너의 득점도 도와서 모두 최종적으로는 한 골 2도움을 몰아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팀은 이 최종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의 선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4골 또 8개의 도움을 올린 손흥민 선수는 이제 시즌 공격 포인트가 최종 22개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솔깃한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이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하죠. 네, 이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채가 시작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까지 선호도가 높은 모두 19개사가 해당이 됩니다. 구직자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에서 지원서를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지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이 다음 달에 이른바 이 삼성고시라고도 불리죠. 온라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 GSAT를 치르고 면접 또 건강 검진까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삼성은 지금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이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 주말에 각 거래소에서 대부분 좀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조금 전에 업비트 기준으로 좀 보면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또 약 2% 정도 올라서 다시 한번 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고 이걸 지금 좀 뛰어넘을지가 또 한 번 관심사입니다. 저번에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 너무 이미 좀 고가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네. 계실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낙관론 또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계론이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먼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점은 이 4년을 주기로 전체의 발행량이 제한된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 반감기에서는 이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 비트코인이 1억 원도 넘기고 더 오른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조정이다 이런 시각은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 기관이 시장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시각입니다. 어느 시각이든지 간에 지금은 정말 좀 많이 올랐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요. 투자를 너무 비트코인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변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좀 공부하셔서 신중에 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 아침에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종자가 5명이나 됐는데 그 이후에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지금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아직 좀 들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선원 1명이 발견돼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 해경은 그제 오후 3시쯤에 이 사고 현장에서 이 12km 떨어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 1명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선체 수중 수색을 통해 발견된 3명도 모두 숨졌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도 벌였는데요. 해경은 어제 이 전복된 어선을 욕지도 인근의 이 안전 해역으로 옮겼고 곧 배수 작업을 시작을 해서 실종자 수색을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서울은 영상 2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일부 내륙은 아직도 영하 3, 4도대인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완연하게 봄 날씨가 느껴져 중부지방은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가까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11도, 강릉, 제주, 부산 14도 등 전국 대부분 두 자릿수가 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비도 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오늘 밤에 우선 대부분 그치고 경상권 일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의 경우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좀 떨어지다가 늦은 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비가 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오전 중에 강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주로 내리는 수도권이나 강원, 충청권은 5mm 내외로 양이 적은데요. 남부와 제주는 오늘 내일 5에서 30mm, 산지로는 눈으로 1에서 5cm 정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시작된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일찍부터 혼잡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동쪽 이동하시는 길,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성수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론 강동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1시간 10분이 넘게 소요되고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긴 구간 어렵습니다. 또 한강교량인 행주대교 북단 방향 3차로에선 사고도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금호 분기점 대구 방향 진출로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1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칠곡과 북천안 일대 속도 떨어지고 더 가서도 기흥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사고의 영향이 남아있고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11km 구간 내내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험진 광주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재 호남 분위기와 판세는 어떤지 광주 의사 출신으로 광주 동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박은식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식입니다. 네, 의사 출신이시니까 의대 증원 네네. 의료 공백 문제부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테이블에 좀 아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고 공청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강대강 대치는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네네.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수 여당 후보에겐 험지 중에 험지, 보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에 출마했습니다. 광주 네. 출신이시죠? 그렇지만 네네.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당에서 수도권 출마 건의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왜 광주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네, 뭐 수도권 출마도 그렇고 비례 출마도 그렇고 많은 경험을 쌓고 조직을 이제 다지고 나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광주와 호남이 바뀌길 바라면서 칼럼도 쓰고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다른 데 출마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치인에게 선수 즉 당선 횟수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사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당선 가능성은 한 몇 %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광주 중에서도 동남을을 선택하셨어요. 동남을을 네네. 선택하신 이유하고 광주 동남을의 지금 핵심 현안이 뭡니까? 네, 저는 일단 그쪽에 아직도 집이 있고요. 부모님 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던 곳이고 그리고 제가 정일성 공원 기념 사업 등등 이런 쪽에 반대 이제 투쟁을 시민단체 때 해왔는데 그런 유적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구를 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핵심 공약은 저는 무엇보다 무등산 케이블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령화, 고령화가 되면서 무등산의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느끼기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 케이블카의 출발 지점을 지금 많이 쇠락해 가는 그리고 공동화되어 가는 충장로를 이제 시작점으로 이제 잡아 놓으면은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장 핵심 공약으로 짚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 뭐 특히 환경단체들은 좀 반대도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환경단체 분들의 의견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야 그 시작점과 종점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들면서 오염이 생길 수 있지만 등산로 전체가 오염되는 이런 걸 더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설악산부터 해서 뭐 케이블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가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됐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역구 실제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민주당 호남 네. 민심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의 어떤 현재 공천 상황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비토 의견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은 2020년과 다르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들을 충분히 바로바로 실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 전 지역구 이제 후보를 냈습니다. 네. 이 의미를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호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행사를 가면은 국민의힘에 자리가 없었던 적이 많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 지형이 진보당이 약간 좌쪽,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조금 중도 우파 쪽으로 약간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깨겠다는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호남 지역민의 마음을 얻고 자리를 얻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 네. 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가장 높은 거는 지역은 저기 이정현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리고 있고요. 저도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단 바람을 더 일으켜봐야겠습니다. 네. 광주 동남을 민주당 후보인가요? 예비 후보인가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네, 네. 차관입니다. 네. 맞상대 안도걸 차관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소개 평가 좀 해주세요. 네네, 화순에서 주생하셨고 이제 기재부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글쎄요, 이제 큰 어떤 감동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역사를 새로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분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했습니다. 12.72%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저번 지역 선거 때도 지방선거 때도 네. 15% 가까이 많이 얻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출발이 좋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분위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언론에서 한동훈 효과 이렇게 얘기들 많이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했다고 네. 보시는지, 또 통했다면 어떤 점이 민심을 파고들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지역 그 민심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기민하게 모니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잘 모니터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단어들을 잘 써주시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열심히 해온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정권 심판론도 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많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기회를 주자, 이런 여론도 좀 있었고, 이 여론을 우리 민생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민생토론회라든가, 그리고 저희 당에서의 어떤 그런 공약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 언제 광주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네. 광주 올 예정인데, 지난 1월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네. 맞다면 광주 시당 신년 인사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이 광주 호남에서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광주 정신에 대한 고마움, 존경심을 표하며 앞으로 정책과 예산, 행정으로 실천하겠다. 이제 여당이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네. 민주당에서는 보수 정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거는 일종의 저 수사다, 말의 수사, 립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그 당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까? 진정성이 당연히 느껴졌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광주 지역구의 출마 후보이기도 하지만 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있어서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수사가 아닌 정말 수사가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광주 출마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어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네. 근데 이제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좀 저기 그림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네.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누구하고 붙게 됐냐면 민주당 현역 민영배 의원하고 일전을 네, 벌이게 맞습니다. 됐는데 요 부분은 또 요 싸움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참 적절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러세요? 예, 이정배 예. 의원님께서 구청장을 2번이나 하고 또 민주당 의원까지 하면서 지역의 조직이 탄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검수완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여러 그 국민들의 실망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지역에서도 좀 비토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자 그리고 마음을 얻고자 출마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야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야 공천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각각 하나씩 꼽는다면 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일단 야당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안정된 공천이라는 그런 시스템 공천이라는 네. 칭찬보다는 좀 이제 비난을 할 때 너무 안정만을 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해서 안정 공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저번 총선에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그 나름의 또 유능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현역 교체 비율이 조금 적었던 부분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저희는 좀 원만하게 잘 공천을 마무리했고 또 이번만큼은 꼭 이겨서 개인의 욕심에 따라 분란을 만들지 말고 이번만큼은 꼭 이겨서 우리 윤석열 정권이 좀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더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관련 워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은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네네. 혁신 공천, 공천 혁명을 이뤘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이 대표의 네. 이 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천 과정에서 실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많이 떨어졌고 조국 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이렇게 보면 연동형 비례에서의 그 정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버립니다. 지금. 네.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50%가 붕괴됐어요. 그거는 결과로 말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란 대국민 메시지를 이제 총선 한 달 앞두고 내놨는데요. 네.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이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걸 막겠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네. 조국혁신당 연대는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네.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도 지금 2심까지 지금 2심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했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고 이제 네. 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호남 출신인 인 전 위원장 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류한 원장님의 어떤 가게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선교사 집안이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남장로교가 담당했던 일대가 바로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네네. 그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들 그리고 병원들을 다
그 어떻게 보면 인요한 위원장님의 어떤 가문들에서 다 세운 그런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희도 뭐 수피아여고도 그렇고 광주 기독병원, 뭐 전주의 기전여고, 뭐 예수병원부터 해서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호남의 역사를 만드신 가문이시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인지도도 높고 워낙에도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도 좋으셔가지고 인기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이 그 호남 지역 일대를 정말 누벼주신다면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 미래까지도 같이 더 위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호남의 명문가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네. 대구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의 5.18 민주화운동 네네. 폄훼 발언에 광주시 유감표했고 5.18 네. 재단은 공천 취소 촉구했습니다. 도 변호사 사과 네. 입장 냈는데요. 도 네. 뭐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대위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내셨던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과 입장 표명을 내셨는데요. 저희도 제가 같이 위원들이 다시 그런 글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직 이른바 이제 여당 지지자 비하 발언도 논란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형적인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 대표님이신데 그런 표현은 좀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 금지 상태가 해제된 것을 두고 네. 민주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임명철회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담당 어떤 대대장부터 해서 대장 윗 레벨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직위 해제 당하는 일단 직위 해제하고 나서 보는 어떤 이런 세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장과 여단장의 지시사항은 이제 수변에서 육안으로 확인, 입수 금지 지역 확인 시 장화 높이까지였는데 이제 자의적으로 부풀려서 이제 대대장님께서 저도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더 나와봐야겠지만은 그분께서 그렇게 지시가 부풀린 그런 혐의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 윗 레벨까지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박정훈 네네. 대령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런 너무 관련이 없는 분들까지 다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법무부 이게 지금 그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가 계속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연장돼 오고 출석 조사가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법무부에 정식으로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던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좀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언론에 더 많이 알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사가 달린 중증 응급의료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의료기관을 지키는 의료진이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환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십시오. 의료가 멈추면 개혁도 멈췄던 과거의 실패 사례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기후정의 동맹에서 일하는 한재각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씨가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덥고 춥고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비 때문에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죠. 전 세계 1%의 슈퍼리치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전 세계 사람 50억 명이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타고 엄청난 집, 자동차, 명품들 이런 거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 보면 피해는 거의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 불평등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 권력들이 지나치게 권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소외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누진적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서울 영상 2도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아침 추위가 회복이 됐고 낮 기온도 대부분 두 자릿수를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인 금요일과 토요일은 서울이 15, 16도대까지도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20도 가까이 주 후반에 기온이 올라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11도, 대전 12, 광주, 대구 13, 강릉, 제주, 부산 14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두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 포근하다가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예보된 하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으로 비나 눈이 지나겠고요. 기온이 꽤 올라서 비로 지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오늘 내일 비가 오더라도 기온이 크게 꺾이진 않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오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고 경상권 일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늦은 밤에는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비가 좀 지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다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와서 내일 오전 대부분 강수 소식이 있고요. 오후에 그치겠지만 내일 비는 돌풍 천개, 천둥 번개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예보된 수도권, 강원, 충청권은 5mm 내외로 양이 적고요. 다른 남부와 제주 쪽으로는 5에서 30mm, 산지는 눈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일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0일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은 유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총회를 열어서 단체 사직 방안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정부 대책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조규홍 장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20개 대형병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오늘부터 투입합니다. 일단 한 달 동안 150명 정도 투입한다는데 필요하다면 조만간 그 숫자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현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비상진료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하고 응급 약물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고 이제 반발을 했고요.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3월 6일 날 배포한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분들은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1,285억 원을 집행하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빠르게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돈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입될 예정입니까? 예, 이번 지원은 현장 의료진의 지원과 추가 인력 투입, 그리고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 그다음에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소진되면 재정 추가로 투입하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보재정 등을 통해서 추가 투입을 고려할 생각입니다. 네. 정부는 또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경증 환자 회송 보상이 상급병원 업무 부담 줄여주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경증 환자 회송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은 그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은 이번 환자의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31% 감소하였지만 비수련병원, 즉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오히려 10%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조치가 상급병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의료 인력 확충. 두 번째가 살고 계시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의료사고의 안전망 구축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필수 의료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조 원 이상 집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의료계에 대한 뭐 당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환자 환자 입장에서는요. 안 그래도 피해 구제 어려운데 환자들만 더 힘들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해 나갈 생각이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례법은 의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환자분들과 그 가족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의료사고 입증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법에서는 조정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중재 절차도 혁신을 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향후 간담회나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하고 의료기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사직하거나 의료 현장 이탈한 전공의 규모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환자 치료에 지장이 생긴 사례도 좀 집계가 됐습니까? 예. 3월 8일 현재 100개 병원의 전공의를 저희가 점검을 했더니 근무지 이탈자가 11,994명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 점검 대상의 92.9%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 신고 지원 센터를 설치해 놨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가 442건입니다. 이러한 피해 신고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행정지도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조기용 장관님께서는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어떤 사례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조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안타깝지만 의사와 의대생 전용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실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명이 공개됐나요? 실명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에 그걸 이제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경찰청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는 추후 전공의들의 그 복귀를 방해하거나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집단 사직 후에 의료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예, 우선 현장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통지서를 이제 전공의가 수령하게 되면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의견 제출 기간 동안에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예정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은 그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분들께서는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처리 절차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선처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공백 더 커져서 결국 환자와 그 가족분들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행정처분은 계속 됩니까? 예, 그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과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워낙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절차는 개인별로 진행이 되고요. 모두가 동시에 면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만은 반복되는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전공의들께서는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고 수업 거부 등 의대생들 단체 행동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법한 그 절차 거쳐서 휴학 신청한 의대생도 뭐 29%인가요? 전체 의대생의 30% 육박하고 있고요. 오는 14일이 지나면 집단 유급이 진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와 함께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네, 현재 교육부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등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 학사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은 학업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학과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학 교수 말씀하셨는데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서 이번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뇌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면허 취소나 집단 유급 위기 맞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이제 차원이라는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교수들 설문조사해 보니까 교수들 대다수가 집단 사직할 의향이 있다는 이제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당장 오늘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총회를 엽니다.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한 집단 행동 움직임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예. 현재 이제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의대 교수님들께서 좀 메꿔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지는 그 교수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부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오고 집단 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대화 채널 질문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에 이어서 의사협회, 의대생 그리고 의대 교수들까지 이제 집단행정 조짐을 보이니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갈등이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물밑 협상이나 이런 거요? 예, 저희가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그다음에 의대 교수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집단 행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집단 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면은 더욱더 성실하게 대화가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현재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저희가 이제 겉에서 보기에 대화 테이블에 선뜻 앉지 못하는 게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의료계는 네. 2,000명 증원을 일단 원점으로 되돌리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화 시작을 위해서 정부가 한 발 정도 물러날 어떤 지점은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그 부족한 필수 의료 상황이라든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저희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2,000명의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경청을 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뭐 네.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긴 한데 5년간 2,000명이면 10,000명인데 네. 그러니까 뭐 10년간 1,000명씩 가면서 이후의 상황을 봐서 또 정말 필요하면 뭐 2,000명이 됐건 2,500명이 됐건 그때 어쨌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뭐 융통성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려운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총 규모가 10,000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1,000명씩 10년을 가게 되면은 앞으로 20년 이상 의료 수급은 불균형이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2,000명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을 둔 대학들이 3,401명 의대 증원 요청을 한 것을 두고 정부가 각 대학을 압박해서 낸 결과다라는 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적어낸 건가요?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신청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도 없이 의혹만 계속 확대한다면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보니까 대학 본부 그러니까 총장 측하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과대학 측하고는 또 많이 또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의과대학 입장에서는 이건 좀 이 정도 갑자기 늘어나면 가르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2025학년도부터 확대될 각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은 언제쯤 확정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권한이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과 소규모 대학을 좀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관님. 네. 의료 공백 사태도 해결하고 또 의료 개혁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관님께서 국민께 그리고 의료계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의료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니까 정부를 믿고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의사분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복귀를 하시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니까 어서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 절차 완료 전에 복귀하는 전공이 선처하겠다는 말씀 거듭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값 상승 관련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돌잔치 선물로 순금 돌반치 또 돌팔찌 하는 게 예전에 문화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돌반지 기준으로 하면은요. 이제 보통 한돈 선물하잖아요. 네. 한돈이 3.75g이거든요. 이제 돌반지 하나 요즘에 사려고 하면은 40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한돈짜리 돌반지는 44만 2천 원. 이렇게 들고요. 돌 팔찌는 48만 7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반지나 아니면 팔찌 이런 거는 공인비나 부가세가 포함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고요. 곧 50만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금 현물 가격이 1g당 9만 1,740원이었는데 뭐 한때는 9만 2천 원을 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오실 것 같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현재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13년에 한국금거래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지난해만 해도 금값이 그때도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8만 원대였는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9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좀 더 과거랑 비교해 보면은 상승폭이 두드러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금시세 찾아보니까 한 6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9만 원대니까 꽤 많이 올랐고요. 한 50% 오른 거고요. 그다음에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2배가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했던 2020년에 금값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사람들이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도 썩 좋지가 않잖아요. 뭐 이런 영향도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에 코로나19 때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021년에 좀 내려왔는데 또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근래 몇 개월 사이 흐름을 보면은 지난달에는 박스권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또 급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금반지 선물보다는 현금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 같은 것들도 좀 헷갈리잖아요. 축의금 기준, 뭐 이제 조의금 기준도 요즘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물가가 다 오르면서 축의금도 사실은 5만 원 하기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돌반지는 아예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폭보다 더 큰 폭으로 금이 상승했다. 이런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값이 너무 오르면서 선물로서 이렇게 실종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다면 금값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제 가장 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네. 금은 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부르잖아요. 금하고 같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미국 화폐, 달러인데 이 둘 사이는 대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고 뭐 반대쪽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연방준비제도가 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즉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반대로 대체 관계니까 금 가격은 오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시중에 현금 많이 풀리니까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도 오르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치도 사실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효과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여기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제롬 파월 의장 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주식시장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은 이제 뭐 금리 인하 시사한 게 명확해 보이는데 이 시장의 상황도 좀 봐야 돼요. 시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하거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 패드워치라는 걸 보면은 오는 6월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거다. 이런 가능성을 55%로 보고 있거든요.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에도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가능성이 40%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3월하고 5월 요 회의 때는 그 연준 회의 때는 금리 동결을 하고 6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향은 아까도 국제 정세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한 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자산을 좀 지키는 게 낫겠다. 앞으로 향후 다가올 변동성을 대비하자. 이런 움직임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비슷했고 이런 분위기가 연결이 돼서 최근에도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이 뛰면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겠어요? 네, 이게 금을 사는 방법도 좀 편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제 2013년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도입이 된 건데 아까 금 거래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도입을 한 건데 이거 직접 현물로 구입을 안 해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 통장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냥 주식 계좌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1g씩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한 9만 원대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1g 사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직접 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네. 거래소 안에서 제 계좌로 넘겨주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금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골드바는 뭐 비싸기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겠지만 1g을 어떻게 띄워오겠어요? 떼어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큰 만약에 금을 혹시 뭐 돈이 있어서 샀다라고 하면 이거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되고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뭐 금고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금거래소를 이용하면은 또 훨씬 편하고요. 특히 이게 정부가 이제 금거래가 좀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둠의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좀 양성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거래소를 도입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의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관세 이런 거 다 면제를 해줬고요. 다만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금을 진짜 실제로 꺼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만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해소된 그런 영향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다른 방법은 ETF 상품 활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주식 투자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상품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15.4%의 금융소득세도 부과가 되고요. 또 이제 해외 주식 투자처럼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도 일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물 거래소 이용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냐면 지난달부터 ETF 기준으로만 보면은 49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다라고 본 거고요.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만 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요 은행들도 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세계 금협회에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작년에 사들인 금의 양이 1,000톤이 넘는다 그래요. 와. 각 중앙은행들이 여러 가지 좀 자산을 좀 다양화해가지고 안전을 좀 추구하겠다, 분산을 하겠다 이런 흐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이걸 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신중하게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다만 그 시장에서는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있겠지만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25% 확률로 올해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지금이 한 달러 기준으로 2,100달러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시티그룹이 예측하기로는 향후 12개월에서 16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4개월 내에는 3,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 말고도 다른 자산들이 다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맞아요. 시장에서 요즘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Everything Rally라고 해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상황도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 방금 전해드린 대로 금도 또 최고가를 찍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 이 와중에 이제 코스피, 한국 증시는 크게 힘을 못 쓰고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 역대 최고가를 찍은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포모 증후군이란 말도 요즘에 나오는데 나는 투자를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투자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박탈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이제 자신이 직접 좀 많이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신중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끝내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심판의 날이 돼야 된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끝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이제 공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 지점을 제기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민주당 공천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자인 그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그 당시에 주요 또 혐의자인 신범철 차관이 천안 갑에 공천이 됐다. 그리고 임종득 차장이 경북 영주에 공천이 됐다. 그리고 또 5.18에 대해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 공천을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광주에 내려갔을 때 5.18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으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헌법에 이제 그 기재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상반되는 5.18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그리고 또 그 도태우 변호사라는 분은 또 부정선거 이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런 공천 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또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노선 변경이 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김선교 후보 여주 양평에 공천을 받았고, 또 원희룡 후보도 계양을에 공천을 받았다, 이런 점까지 지적을 하면서 사실 윤석열 정권의 이제 나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월 10일 총선을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이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을 전망을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하는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의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비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선대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데,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워낙 잡음이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천자들에 대해서 어떤 다독이는 언급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뭐 공천 과정은 여전히 뭐 혁신 공천이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부분 이상의 어떠한 새로운 내용은 별다르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신 변호사님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많은 시간을 그 국민의힘에서의 공천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앞으로 우리가 이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떠한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닥임 없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한다는 게 맞을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제 본격 시작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간 곳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곽상원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친노 성향의 분들을 좀 끌어안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간 곳이 영등포라든지 양평 이런 데거든요. 영등포를 간 것은 가서 또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이상한 핑계 대고서 나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양평에 가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던 곳이 청주 그리고 천안 그리고 수원 뭐 성남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여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있는 동안은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표를 주시면은 뭐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연장 이야기를 한다든지 요즘 약간 지역에서의 민심을 다독이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네거티브 전략들을 좀 쓰고 있다? 이건 이재명 대표만의 그건 아니겠죠.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컨셉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천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뛰고 또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접기 어려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청주에 이제 첫 번째로 갔다라고 했는데 청주에는 정우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돈 봉투 받은 것이 CCTV가 공개되면서 또 전달한 그 카페 업자가 돈 봉투를 돌려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메시지 뭐 큰 과일 바구니는 의원님이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이제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제 공간위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자체가 공천 자체가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비판 속에서 하나의 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란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이 민주당을 숙지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범죄자 연대 방탄동맹으로 또 규정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방탄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거부하는 건데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그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이라든지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예 수사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방탄이 아니냐.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 있을까봐 그 재발의되는 그 2월 29일 전에 다 현역 불패라는 것 때문에 뭐 건생구팽이라고 뭐 토사구팽이라고 그 말을 좀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방탄 공천이다라는 말이 가장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김건희 여사의 그 뭐 명품백 사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계속해서 지난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만 하지 어떤 입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탄이라는 말이 무슨 여기서 왜 나오는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인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특검법 거부에 대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이 안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시대 정신은 86 운동권 청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있었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지금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민주당에서 그 위성정당인 민주연합 1번 사실상 1번을 결정될 만한 사람이 그 결정이 됐거든요. 이제 전지혜 씨인데 이분이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주도를
있고 그리고 그런 단체에서 있었던 것들이 밝혀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분이 그 심사위원 점수가 만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요거 앞서서도 새진보연합 쪽에서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의 그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노린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비례재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람을 실제로 이제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아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보당 쪽에 그 예전에 86 운동권들 특히나 굉장히 극렬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서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일단 당대표인 조국 대표 자체가 최근에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그때 재판부에서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하니까 법정 구속을 안 한 상태죠.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외부에서 창당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범법자로서 사실심은 이미 끝난 거죠. 대한민국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이 다 끝난 상황이어서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요 조국신당에 최근에 또 그 황운하 의원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좀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황운하 의원도 아마도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다시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당진의 정용선 후보,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받았는데 대통령 유죄 판결이 확정받았으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 여론 조작이라든지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면을 해줍니다. 사면을 하고 공천을 줘요.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또 서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약속 사면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공천 신청을 하고 이제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전혀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조국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심까지 나왔지만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고 사면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점은 맞지 않는다. 이미 국민의힘에는 그런 후보가 사면까지 받아서 다 지금 공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의 등가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사실관계도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주서원의 김진모 후보랑 당진의 정용선 후보입니다. 네. 네네. 자,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예요.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한 위원장 본인의 사심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보좌했던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격앙된 톤으로 비난하면서 사실 정부 여당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전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권양엽 비서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같은 지역구에서 21대 총선에서도 출마를 했었고 그때 지금 현역인 서동용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번에 다시 같은 지역구에 서동용 의원은 현역으로서 다시 들어온 것이고 권양엽 비서관은 도전자로서 다시 진행을 한 것인데 민주당에서 여성 전략 지역 특구로 이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전략 공천 형태로 권양엽 비서관을 공천을 했는데 이 여성 전략 특구라는 것이 어떤 이유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지역에 여성 현역 의원이 없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인가? 그리고 권양엽 비서관이 그 지역에서 지금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동영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거기에서 지고 있지 않는데 왜 이런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한 곳이 민주당에서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양엽 비서관의 그 순천 광양 이 지역이 있고 그리고 서대문갑은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는 청년 전략 지역 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도 어저께 발표한다더니 지금 하루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서버가 다운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그 청년 전략 지역 특구로 하니까 14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추려서 5명이 지난주에 생방송으로 델리민주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온 다음에 3명이 그날 오후에 3명이 경선으로 올라간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중에 1명 성춘 전 행정관을 빼고 김동화 변호사를 올린 거예요. 근데 김동화 변호사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가? 김동화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정진상 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이라고 인정을 했던 정진상 씨의 변호인이거든요. 본인의 자기소개를 할 때도 본인이 대장동 사건을 했었던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반면 성춘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그날 그 토론회에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합니다. 거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3명이 결과가 나온 것인데 다음날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성춘 행정관에 대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빼던가. 그리고 3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성추연을 빼면 2명으로 경선하면 되잖아요. 왜 1명이 더 올라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정확한 소명이 있지도 않고. 권양엽 비서관의 문제는 여기가 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권양엽 씨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눈에 띄게 활동을 했었던 게 본인의 SNS에도 올렸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수행은 하지 않았네, 비서는 아니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배우자실에서 김혜경 씨의 일정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공천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권양엽 비서관이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냥 다시 경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번복을 하는 것도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나요?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거 경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전략 지역을 2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전략 지역들이라는 것이 참 모호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구라는 거는 전략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바고 당에서 결정하는 바인데 그 지역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권향엽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당직자입니다. 20년 동안 당에서 일을 했고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의 그러니까 비서가 아니고 대선 후보의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직을 수행한 것이지 어떠한 사적 인연이 없다는 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아무런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데 비서였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악의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발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직구장에서 본 것은 아니다. 봤다고 한 적은 없다.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그러니까 야구를 말씀드린 건다. 야구를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건에 대해서 잘못을 콕콕 지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화 변호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 김동화 변호사 같은 경우
아무런 컷오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일단 컷오프가 됐고 본인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당 내에서 다시 후보를 3명을 선정해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치가 됐던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 김동화 변호사가 올라갔을 때 뭐 김동화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됐는지 사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파헤치자, 수사를 하자. 대장동 사건을 파헤쳐 보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 발의가 됐던 것인데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숨기고자 하는 거, 수사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데 대장동 변호사 사건이라고 해서 대장동 변호사라고 해서 그것이 왜 김동화 변호사의 흠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네요. 그게 만약에 의심스럽다. 그럼 수사를 해야죠. 아니 근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니 의혹을 제기하면 네. 사실 그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에 대해서 왜 선별적으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요. 민주당이 추가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게 부평을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이 본선에 올라서 이제 민주당 탈당한 홍영표 의원과 맞붙게 됐어요. 요 대결도 이제 좀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경기 용인정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천 의뢰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용인정에 이현주 의원이 사실 이현욱 전 경기도 그분이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이었을 거예요. 경기도 주택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전 사장을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기고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현욱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친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뭐 민주당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당층이라든지 그런 무당층에서도 이현주 의원을 당원에서도 이현주 전 의원을 경선 과정에서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현주 전 의원이 가장 강도 높게 사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해왔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맞닿아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우선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에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인정에 계시는 민주당이라든지 무당층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 시대 정신이 정권 심판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표 측근의 인사 이런 건 관심 없고 오로지 그 당원이라든지 국민들의 그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가장 세게 싸울 사람을 뽑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뽑자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할 사람을 뽑는 것인지 참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어저께 나온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도 아무래도 비명 행사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양기대 의원 어제 결국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전에도 양이원영 비례의원이 그 지역 가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게 양기대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왜 유세를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표를 왜 제대로 돕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기대 의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용인정에서 이현우 경기주택공사 사장이랑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청년비서관 3인 경선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결선을 가지 않고 한 번에 이제 그 공천권을 따냈는데요. 아무래도 인지도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까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좀 더 똘똘 뭉치겠다라는 의지를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당내에서의 경선 과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고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현주 의원의 결과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비롯해 530명이 공천 신청했습니다.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 미래가 굉장히 지금 뭐 530명이라는 공천 신청을 한 결과 사실은 지금 뉴스의 보도에 보면은 키워드가 김행 전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였다가 낙마했던 김행 전 후보에 대해서 공천 신청을 했더라. 장관 후보자로서도 적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마된 자가 왜 비례 공천을 했느냐. 이 비례 공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김행 전 후보자가 비례에 과연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530명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좀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저도 김혜영 장관이 신청을 했다는 걸 보고서는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신청은 자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당에서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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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난달 의문사한 나발리가 4년 전 자신을 죽여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내 자리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인터뷰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나발리가 말한 그 빈자리를 지금 아내 나발라야가 채우고 있습니다. 나발라야는 더 치열하게 싸우자고 시민들을 독려하면서 포스트 나발리의 구심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승에서 나발리가 부인을 본다면 자랑스러워서 대견해서 웃을까요? 아니면 불안해서 말릴까요? 반푸틴 저항운동의 끝은 어디인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3월 11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